날씨도 굽고 흰남노도 온다고 하고 참 추석을 좀 앞두고 있고 또 글로벌 학회도 있는 가운데서 저희 또 소중하게 시간 투자해 주셔서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SCM 생명과학 기업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인사는 다 드렸지만 제가 SCM 생명과학에서 사업개발부를 담당하고 있는 이서종입니다. 반갑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여러 가지 조금 어려운 와중에 이상 임상 치료제에 대한 결과를 오늘 소중한 자리에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짧지만 1시간 20분 정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짧지만 모쪼록 식사하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테이블에 있는 임원진이라든지 아니면 같이 오늘 소중하게 같이 오신 신일상 교수님께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순서로는 일단은 저희 손병만 대표 이사님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하여 함동식 상무님께서 전체적인 회사 소개 자료 및 임상 진행 현황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신일상 교수님께서 결과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참고로 오늘 자리를 함께해 주신 신일상 교수님께서는 순천향의대를 졸업하시고 동대학에서 석사 박사를 마치시고 현재 순천향대 부천병원 소화기내과에서 교수로 재직을 하시며 췌장염을 포함한 췌담도 질환의 연구 활동을 왕성히 하고 계십니다. 그럼 첫 순서로 손병만 대표 이사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제가 명함을 드렸지만 다시 인사드리려고 그러는데 사회자께서 다시 한번 인사할 기회를 주어서 자연스럽게 넘어갈 것 같습니다. 8월 1일부터 실제로는 제가 그때 코로나를 알았어요. 그래서 조금 2, 3일 늦게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50년 가까이 의사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과대학이나 병원이나 학회나 그런 분위기는 참 익숙한데 이런 분위기는 조금 좀 어색합니다. 인사드리면서 여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너무 젊으시다 하는 그런 인상도 받았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했고 젊으시기 때문에 좀 더 왕성한 그런 활동을 하실 분들을 모셨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 회사로서는 상당히 의미 있는 회사입니다. 저는 상당히 단순한 조직에 지금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별 문제가 없었는데 8월부터 한 달 동안 근무하면서 조금 좀 복잡한 그런 경험을 했다고 말씀드리는 게 솔직한 제 심정입니다. 제가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상의했고 또 연구 맡은 분들하고 상의하고 그럴 때 나오는 데이터는 지금까지 학자로서의 그 데이터를 보면은 상당히 심플한데 그 진행 과정에서 그 파급 효과는 상당히 좀 심각하다 하는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은 조금 더 분명히 해야 될 거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마침 회사에서 오늘 같은 좋은 자리가 마련돼서 상당히 좋은 기회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사회자께서도 잠깐 소개했는데 우리 신일상 교수는 우리 연구에도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셨고 상당히 많은 것을 아시는 분이라고 저도 신일상 교수 오늘 처음 뵙습니다. 물론 전화 통화는 했습니다만은 오늘 처음 뵙는데 오셔서 이거에 대한 사실, 팩트를 좀 설명하시는데 큰 도움을 주실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냥 코멘트만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는데 적극적으로 본인께서 직접 슬라이드도 또 준비하시고 이러셔서 말씀하신다고 해서 실제적으로 참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과정을 통해서 모든 사실이 우리가 연구한 결과에 대한 사실을 여러분께 말씀드림을 통해서 정말 세세하게 이제 분석도 하시고 의견도 내시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밝게 아시고 그 다음에 또 조금 더 우리 회사를 위해서는 조금 더 나은 그런 어떤 결론을 내주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바람도 있습니다. 여하간 정말
궂은 날씨에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고맙고 오늘 우리 회사를 위해서도 그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좋은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함동식 상무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함동식 상무님은 SCM 생명과학에서 임상개발부와 제조까지 책임지고 계신 분입니다.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CM생명과학 첨단바이오약품 본부 본부장을 맡고 있는 함동식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날씨도 굉장히 안 좋은데 참석을 해주셔서 굉장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결과를 또 발표할 수 있게 돼서 개인적으로 또 회사를 생각하면 굉장히 기쁜 자리인 것 같습니다. 회사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물론 저희가 기업 IR을 여러 번 하면서 저희 SCM 생명과학에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알고 계시는 그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희 회사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2005년도에 그 성체줄기세포 사업단 인하대학교 성체줄기세포 사업단으로부터 이제 연구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 얘기는 사실은 요새 들어서 화제가 되고 있는 연구중심병원, 혁신형 병원 이런 어떤 트렌드에 미리 저희는 준비를 하고 그때부터 사실 연구를 기반으로 한 회사를 준비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때 당시부터 원천기술 특허를 확보하고 프루프 오브 컨셉을 증명해서 임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발판들을 마련했고요. 이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해서 2008년도에 저희 현 SCM 생명과학의 전신인 호미오세라피라고 하는 회사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그 희귀 난치 질환인 만성 GVHD 환자를 대상으로 이제 임상 시험이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한진으로부터 200억 원 투자 유치를 받아서 현재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는 GMP 제조 시설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 그 현재 저희 SCM 생명과학이 창립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제 만성 GVHD 이외에 다른 그 희귀난치 질환의 임상 파이프라인들을 확대를 하게 되었고 또 시리즈 A 170억 원 투자를 유치하고 또 시리즈 B, C를 거쳐서 총 약 대략 한 500억 원 이상의 투자금을 유치를 한 후에 해외 네트워크를 확보를 하고 그 코스닥 상장이라는 그런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그리고 현 시점 2022년 현 시점에는 저희가 올해부터는 사실은 기존에 해오던 연구들에 대한 결과를 이제 발표를 하고 그 결과들을 바탕으로 해서 퀀텀 점프를 하는 기간으로 저희가 목표를 잡고 있고요. 실제로 오늘 이제 저희가 구성체장염 2A이긴 하지만 1-2A이긴 하지만 외부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처음으로 이제 결과를 발표하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는 세포 공급을 위해서 지금 GMP 시설을 저희가 구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ESG 경영을 통해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 또한 저희의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를 창립하신 고 송순욱 대표님께서는 글로벌 성공 경험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물론 연구를 이제 주로 하셨지만 미국에서 그 존스홉킨스대 박사 하시고 하버드 의대 박사 연구 과정을 거치시고 그리고 미국 생명공학 회사에 이제 조인을 하셔서 실제 제품을 개발을 하시면서 글로벌 항체인 허셉틴의 원천 항체 개발자로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들을 바탕으로 해서 인하대에 부임하셔서는 어떤 물질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를 하시고 그러면 기존의 줄기세포 회사들이 갖고 있던 어떤 분리 방법의 한계점이라든지 규제기관을 대응하기 위한 그런 방법들이 뭔가를 고민을 하시고 결론은 분리 방법부터 달라져야 되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시고 분리 방법부터 특허를 준비를 하시고 이러한 분리 방법으로 치료제를 개발을 할 때 그러면 생산은 어떻게 해야 될지까지도 고민을 하셔서 준비를 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그러한 연구들이 사실은 2017년도에 저희가 그 단독으로 이런 보도 자료가 하나가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면역질환 줄기세포 치료 과정을 세계 최초로 규명을 했다라고 하는 것들이 네이처 자매지의 사이언티픽 리포트라는 그 저널에 게재가 됐고요.
이 내용은 사실 뭐 상세하게 말씀드리진 못하겠지만 기존의 이제 줄기세포 혹은 세포 치료제들이 기전 설명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세포가 분비하는 여러 가지 그로스 팩터라 그런 성장 인자라든지 어떤 사이토카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기저기에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어떤 치료를 할 수 있겠다라는 어떤 예측적인 가설 혹은 그러한 예측을 내놓을 수는 있지만 저희가 이제 퍼블리시한 논문은 최초로 줄기세포에서 염증 환경이 왔을 때 이제 아이코스 라이간드라는 것들의 반응이 증가하고 그런 것들이 면역세포 표면에 있는 아이코스와 결합을 해서 염증 조절을 한다, 면역 조절을 한다라는 기전을 최초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관련 특허들도 출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이제 인사말을 하신 손병관 대표이사님께서는 그 저희 인하대 병원, 우리 인하대 병원의 처음 설립 준비 단계부터 조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의 어떤 그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큰 이제 일들을 많이 하셨고요. 대표적으로 인하 유타 DDS 연구소 설립에 관련해서도 많은 일들을 하셨고, 그리고 방금 전 말씀드린 저희 호미오세라피 설립에 있어서도 인하대병원 기술사업화 기업 1호인 호미오세라피의 설립을 또 추진하신 또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 인프라나 의료 연구 사업화 인력에 대한 어떤 경험 외에도 저희 회사에 조인하시기 전에 청주의료원이라고 하는 그 공공의료원에서 공공의료를 또 운영을 하시면서 미국 시사주간지 병원평가 탑 100에 4년 연속 선정되는 그런 또 성과를 얻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구 인프라 확보와 의료 연구에 대한 사업화 인력 육성 그리고 공공의료에 대한 인프라 확보에 대한 다양한 경험들을 가지고 저희 SCM에 함께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제 줄기세포의 어떤 그 특허에 관련된 거를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그 원천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독자적으로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 독자성을 줄기세포 분야에서는 사실은 케미컬 드럭처럼 어떤 물질에 대해서 원천적인 물질 특허를 갖기는 매우 힘듭니다. 그래서 줄기세포 분야는 혹은 세포 분야는 특허를 크게 분리에 관한 것, 그다음에 분화 기술에 관한 것, 그리고 치료제에 관한 것 이렇게 크게 세 개의 카테고리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 특히 이제 분리에 관한 거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줄기세포를 분리하는 데 있어서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는 세계적으로 단 2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사이리스와 저희 SCM 생명과학 단 2개의 회사밖에 없고 여기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기존 기술 농도급의 원심 분리법에 대한 특허를 갖고 있는 회사는 오사이리스 그리고 현재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층분리 배양법이라고 하는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는 SCM 생명과학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층분리 배양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여기 이제 그 그림에서 뭐 보실 수 있겠지만 오른쪽이 저희 층분리 배양법이고 왼쪽이 기존 기술입니다. 그래서 기존 기술은 보시는 것처럼 이제 줄기세포 외에 다른 기질세포들이 많이 섞일 수가 있고 이러한 상태로 세포들이 추출이 되게 되고 이러한 상태로 증식 배양이 돼서 치료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줄기세포가 아닌 세포들이 많이 섞였다고 하는 것은 배치별로 효능의 차이가 나타날 수가 있고 줄기세포가 많이 섞였을 때는 효능이 좋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줄기세포 외에 다른 세포가 섞일 경우에는 그만큼 효능이 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낮은 치료 효능을 나타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반면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우리 SCM 생명과학이 가지고 있는 층분리 배양법은 보시는 것처럼 줄기세포만 순수하게 선별할 수 있는 기술이고 이렇게 순수하게 줄기세포만 선별을 하다 보니 이렇게 만들어진 치료제는 치료 효능이 높을 수 있다라고 저희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가 그 시험관 실험에서 연구소에서 저희 세포와 기존 기술로 분리한 세포들을 가지고 이제 비교 실험을 몇 가지를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맨 왼쪽에 보시는 거는 이제 밀도 분산을 표시한 그림인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세포가 같은 밀도로 한 곳에 모여 있다라고 하는 것은 순도가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위에 보시는 것처럼 기존 기술로 분리한 세포들은 밀도 분산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반면에 SCM 생명과학의 층분리 배양법으로 분리한 세포는 보시는 것처럼 낮은 밀도로 한 곳에 세포가
모여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포들이 결국에는 줄기세포를 저희가 평가할 때 줄기세포가 가지는 능력 중에 콜로니를 얼만큼 잘 형성하느냐, 이게 이제 줄기세포의 능력과 직접적으로 연관을 가집니다. 그래서 줄기세포의 능력에 이러한 평가를 할 때 콜로니 형성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이 있는데, 그러한 시험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을 해본 바로도 기존 기술로 분리한 세포에 비해서 층분리배양법으로 분리한 세포는 5배 이상 세포군 형성을 하는 능력이 높다라는 것을 저희가 시험으로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럼 이러한 세포들을 가지고 실제 질환 동물 모델에 적용을 하면 어떠한 결과를 볼 수가 있겠느냐라고 해서 5가지 질환 모델에 저희가 테스트를 해봤고, 모두 저희 기술로 층분리배양법으로 분리한 세포를 투여했을 때 치료 효능이 좋은 것을 확인을 했고,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은 이제 아토피 질환 동물 모델에 저희가 투여했을 때 그 효능을 보여드리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맨 위가 정상 대조군 PBS 정상 대조군이고, 이 밑에 보시는 그림이 이제 질환 모델을 유도하고 PBS를 투여한 위약 대조군, 그리고 그 밑에 그림이 기존 기술로 분리한 줄기세포를 투여한 그룹, 맨 마지막 그림이 이제 층분리배양법으로 분리한 줄기세포를 투여한 그룹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과 같이 층분리배양법으로 분리한 세포를 투여해 주었을 때 거의 정상 대조군과 유사하게 증상이 호전되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층분리배양법은 이제 분리에 대한 분리 방법을 어떻게 적용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출발 물질인 골수로부터 층분리배양법을 통해 고순도 줄기세포를 분리하면 줄기세포 라이브러리를 저희가 구축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구축된 라이브러리에서 저희가 예측하고 있는 질환 효능 마커, 그리고 문헌을 통해서 알려진 질환 효능 마커들을 통해서 줄기세포주를 선별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별된 줄기세포주는 각 질환에 맞게 치료제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층분리배양법은 2008년도에 저희가 최초로 저널에 퍼블리시를 했고, 처음 퍼블리시한 저널 그 내용에서는 기존의 그냥 원심분리법을 이용해서 그 분리한 세포 대비해서 저희가 클로널 메로우 스템셀 라인이라고 하는데, 이때는 메로우라는 표현을 썼었습니다. 뭐 학회에서 요구를 했었겠죠. 근데 이런 표현을 썼었는데, 이러한 어떤 층분리배양법의 최초 발견에 대한 논문을 저희가 퍼블리시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2015년도에 저희가 이러한 층분리배양법을 가지고 클리니컬 그레이드, 즉 GMP 제조 시설에서 세포를 생산할 수 있는 매니팩처링 공정에 대한 그런 논문을 또 게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층분리배양법에 대한 요약이 간단히 나와 있고, 간략히 말씀드리면 줄기세포가 가볍다는 특성을 이용해서 시간차를 두고 상층액을, 위에 떠 있는 액을 배양 용기로 옮겨가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순수한 줄기세포들이 형성하는 콜로니만을 저희가 분리를 하게 되고, 하나의 콜로니를 이용해서 하나의 라인을 만드는 그러한 공정을 거쳐서 대량 배양을 통해 저희가 줄기세포주를 구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앞에서 설명드린 것들을 좀 약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원천 기술인 독자적인 층분리 배양법은 기존 기술에 비해서 순도가 높고 또 효능이 더 높고 또 세포의 효율이 훨씬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사실은 세포 치료제를 저희가 상업화,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 중에 하나는 생산 캐파의 허들입니다. 과연 얼마만큼의 양을 우리가 생산할 수 있겠느냐. 자, 환자가 적을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세포 치료제가 가지고 있는 큰 단점이 배치별로 생산 규모가 너무 작다. 이 얘기는 뭐냐면, 배치별 생산 규모가 작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QC에 들어가는 비용, 그다음에 한 번 제조에 들어가는 비용, 그런 비용 대비 효율이 낮기 때문에 그만큼 치료제의 생산 원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 이건 결국 환자가 부담해야 되는 비용이 높아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상업화 생산을 준비하기 위해서 2019년도부터 PBS 바이오텍이라고 하는 공정 개발 회사와 함께 3D 바이오리액터를 이용한 대량 생산 공정을 개발을 했습니다. 기존에 이 3D 바이오리액터라고 하는 거는
세포 치료제를 최종 산물로 하지 않고 세포가 분비하는 물질들을 우리가 수거해서 쓰겠다라고 하는 회사들이 많이 써왔던 그 방법입니다. 근데 이 PBS 바이오텍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그 세포 치료제를 최종 산물로 사용하는 공정에 적합하게 공정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마스터 세포 은행을 직접 PBS 바이오텍에 보내고 그 세포를 이용해서 3리터, 15리터 스케일까지 저희가 스케일업 공정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정을 저희가 적용을 한다고 하면 바이오리액터 2기 운영을 했을 때 1년 캐파가 3,000명 정도 저희가 생산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요거는 이제 바이오리액터 운용 기수를 늘리면 그만큼 생산 캐파는 늘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임상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저희가 간략히 요약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3개의 파이프라인이 있고요. 아토픽 더마타이티스는 현재 이상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아큐트 판크레아타이티스, 급성 췌장염은 오늘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만성 GVHD 역시 이상이 진행 중이고 현재 환자 등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체 84명 중에 76명이 등록이 돼서 90.47%의 환자 등록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급성 췌장염은 사실 저는 임상 전문가는 아닙니다. 임상 전문가는 아니고 또 제가 직접 환자를 진료하지도 않지만 급성 췌장염이라고 하는 파이프라인을 우리 회사에서 SCM 생명과학에서 가지고 올 때 이 환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심했나라는 거를 사실 처음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주 원인은 알코올 담석 등의 원인이 주 원인입니다. 이러한 원인으로 인해서 췌장 효소 전구체가 활성화돼서 췌장의 자가 소화로 인해서 질환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환자들은 병원에 멀쩡히 걸어 들어왔다가 급격히 안 좋아져서 의식이 없어지고 호흡기를 다는 경우가 빈번한 아주 무서운 질병이고 급성 췌장염 환자에서의 사망률도 약 2주 내에 발생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국소적 혹은 전신적 합병증이 동반이 되면 30%까지 사망에 이르기 때문에 초기에 적극적인 치료가 요구가 됩니다. 근데 초기에 적극적인 치료가 요구가 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근원적인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근본적인 치료를 위한 치료제가 절실히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국외 개발 동향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clinicaltrials.gov에서 아큐트 판크레아타이티스를 검색을 해보면 케이스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 왼쪽에 보이는 옥소라라고 하는 칼슘 채널 이니비터, 칼시메디카라고 하는 회사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지금 현재 미국 임상 2 비상 진행 중이고요. 그리고 탁671이라고 하는 제제는 과거에 다케다와 삼성 바이오에피스가 공동 개발을 하겠다라고 이제 보도 자료를 내고 실제 미국에서 임상 1상을 진행하고 완료를 했습니다. 근데 현재 아직까지 이 후기 임상 계획에 대한 발표는 없는 상황이고요. SCM 생명과학이 가지고 있는 SCM AGH는 이제 중간엽 성체 줄기세포 치료제로서 중등증 이상의 급성 췌장염 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총 3회 정맥 주사를 통해서 투여를 하게 됩니다. 현재까지는 알려진 그 중대한 이상약물 반응이 없고요. 타 품목 대비해서 안전성, 유효성이 우위에 이를 것으로 저희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치료제가 개발된 것이 없고 임상이 진행 중인 케이스도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치료제가 퍼스트 인 클래스 치료제로 개발이 될 수가 있고요. 이 개발 완료가 되면 글로벌 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많은 분들이 사실은 궁금해 하시는 부분입니다. 저 또한 임상에 대해서 이제 규제기관에서 배포하는 자료들을 쭉 보면 이러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임상시험을 단계별로 나누고 있습니다. 즉 임상시험 목적에 따라서 임상시험을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SCM 생명과학은 지금 현재 1, 2A상을 진행을 하고 오늘 그 결과를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임상 1상이라고 하면 임상 양리 시험을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임상 2상이다라고 얘기하면 치료적 탐색 임상 시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임상시험 목적은 자, 목표 적응증에 대한 탐구, 그다음 후속 시험을 위한 용량 추정, 치료 확증 시험을 위한 시험 설계, 평가 항목, 평가 방법에 대한 근거 제공, 충분한 정보 획득이 목적이다. 그리고 통계 검정이 요구되지 않는다. 자, 상세 내역을 보면 자, 대리합리학적 평가 또는 임상적 평가 방법을 사용해서 잘 정의된 소수의 환자에서 비교적 단기간에 걸친 초기 임상시험이다. 라고 임상 2상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요 밑에 임상 2A와 2B를 보시면 2A는 약물이 질병 치료에 효과를 가지는지 여부를 조사한다. 그리고 2B는 표준 치료 또는 대조공과 질병 치료 효과를 비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급성 췌장염 대상으로 한 당사의 줄기세포 치료제는 현재 1, 2A가 진행 중이고 2B는 사실은 저희는 2B를 마치면 3상에 바로 들어가지 않고, 그러니까 3상에 들어가지 않고 일단 조건부 품목 허가를 신청하고 시판을 하면서 3상을 들어가기 때문에 2B는 사실은 3상에 준하는 어떤 규제 기관의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받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당사의 임상시험 디자인을 보면 임상시험 제목은 중등증 이상의 급성 췌장염 환자 대상 SCM AGH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제1, 2A상 임상시험이고 시험 대상자 수는 1상에서 4명, 2A상에서 36명입니다. 용법 용량은 1상과 2상 모두 동일하게 1 곱하기 10의 6승 셀스 퍼 kg 데이 0, 1, 2, 3일 연속 각 1회씩 정맥 투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상에서는 다기관 비무작위 배정 공개 단일군으로 3+3 방식 3명을 투여하고 3명 투여 중에 뭔가 이상이 생기면 3명을 더하고 이상이 없으면 그냥 종료하는 그런 디자인이고요. 2A 이상은 다기관 무작위 배정 이중 눈가림 2군 평행설계 위약대조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무작위 배정이고요. 시험군에 어떤 환자가 시험약이 들어갈지 위약이 들어갈지 모르는 거고 그 사항에 대해서 연구자, 투여자, CRO 아무도 모르는 이중 눈가림이고요. 그리고 위약 대조군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목적은 1상에서 시험약의 안전성 확인을 하고 2A상에서 시험약의 안전성 및 유효성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상에서 안전성 관련해서는 중대한 약물 이상 반응이나 CTCA 그레이드 3 이상 약물 이상 반응이나 색전 관련 이상 반응, 중도 탈락률을 초래하는 약물 이상 반응 같은 약과 관련된 중대한 이상 반응이 단 한 건도 없었고요. 역시 2A 이상에서도 약과 관련된 중대한 이상 반응이 SCM AGH를 투여받은 대상자 중에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로써 저희는 SCM AGH를 투여받은 대상자가 약과의 안전성 이슈가 없었기 때문에 환자에게 안전하게 투여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결과를 말씀드리면 유효성에서 먼저 저희가 CRP 정량, 자, CRP라고 하는 거는 췌장염 급성기 염증 상태를 반영하는 지표로서 저희가 정량을 했는데요. 1일차 CRP 정량, 2일차, 3일차에 각각 시험군 내에서 일관된 CRP 정량의 감소가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데이터를 보시면은 자, 데이 1일차와 2일차, 3일차에 SCM AGH 투여 후에 위약군 대비해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CRP 정량의 감소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IL6라고 하는 염증 반응 시 증가하는 염증 사이토카인을 저희가 환자 혈액 샘플에서 측정을 해봤고요. 역시 1일차, 2일차, 3일차에 시험군 내에서 일관된 IL6의 감소를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1일차에 24.79, 2일차에 60.75, 3일차에 80.58이 감소함으로써 IL6는 AGH 투여 후에 초기에 일관되게 감소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가 실제 데이터 테이블을 놓고 봤을 때도 통계적 유의성이 아니라 시험군 내 일관된 IL6의 정량 감소를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CRP의 변화량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CRP의 감소가 확인이 되었다. 그리고 IL6의 변화는 역시 시험약 투여 후에 초기에 일관되게 감소하였다라고 요약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MMS 스코어입니다. Modified Marshall 스코어로서 이것은 이제 그 환자 장기별로 저희가 평가를 하게 돼 있고요.
이것도 역시 베이스라인 대비 1.33점이 감소하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었고, 물론 시험군이 평가할 수 있는 시험군이 3명으로 매우 적었습니다. 그리고 7일차 CTSI 변화를 보면 1.06점이 베이스라인 대비 감소하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하였고요. 이 CTSI는 여기 보시는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발타자를 그레이드하고 네크로시스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CT 평가 지수입니다. 요약하자면 7일차 MMS 변화와 28일차 CTS 변화에서 각 베이스라인 대비 MMS는 1.33점 감소, CTSI는 1.06점이 감소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저희가 당사에서 내린 결론은 CRP 정량의 경우에는 임상시험용 의약품 투여 후에 1, 2, 3일에서 의약군 대비 유약이 감소했다. 그리고 모디파이드 마샬 스코어는 시험약을 투여받은 대상자 3명에서 감소했다. CTSI는 시험약 투여군 내에서 투약 전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CTSI의 감소를 관찰했다. 그리고 임상시험용 의약품 투여 후 중증도가 완화된 시험 대상자 비율이 시험군에서 47.06%, 위약군에서 35.71%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 임상시험 의약품인 SCM AGH의 초기 면역 조절의 효과를 저희가 확인했다. 그리고 투비 임상시험 설계에 이러한 것들은 매우 중요한 정보로 활용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측에 보시는 거는 뒤에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clinicaltrials.gov에 등록된 임상시험 중에 얀센의 인플릭시맙, TNF 알파 억제제로 알려진 인플릭시맙에 대한 임상시험이고 여기에 등록된 1차 평가 변수는 CRP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앞서 보여드린 슬라이드고요. 그래서 물론 1차 유효성 평가 변수가 CRP로 등록이 되어 있지만 2차 유효성 평가 변수에서는 사실 급성 췌장염 환자들을 판단할 수 있는 페인 스코어를 포함한 여러 가지 지표들이 설정이 되어 있고, 이러한 것들은 케이스가 지금 많지는 않지만 당사가 진행한 1, 2회 이상 임상시험의 결과, 그리고 현재 clinicaltrials.gov에 등록되어 있는 임상시험에서 설정되어 있는 유효성 평가 변수,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투비 임상시험 디자인 설계에 저희가 반영을 할 수가 있을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생각하고 있는 예상 기전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급성 췌장염 환자에서는 췌장 효소에 의해서 굉장히 많이 이제 염증 반응이 일어나게 되고, 염증 반응 시에 IL6라고 하는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증가가 되게 됩니다. 역시 CRP라고 하는 지표도 올라가게 되고, 여기에 이런 일련의 과정 중에 저희 SCM-AGH가 작용을 해서 IL6도 떨어뜨리고 CRP도 초기에 떨어뜨림으로 인해서 이러한 면역 염증 환경을 줄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투비상 임상시험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상 질환은 동일하게 중등증 이상의 급성 췌장염으로 계획을 할 예정이고요. 디자인은 현재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공개 단일군 또는 무작위 배정 위약대조군으로 두 가지의 플랜으로 일단 규제기관과 저희가 논의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기관 및 대상자 수는 임상시험 실시기관은 저희가 1, 2회 이상에서 진행했던 것보다는 훨씬 많은 임상기관이 참여를 해야 될 걸로 예측을 하고 있고요. 환자 수 또한 투비임을 고려했을 때, 다시 말하면 치료적 확증 단계임을 고려했을 때, 원래 2B는 사실은 치료적 탐색에 포함시켜도 되지만 저희는 2B가 끝나면 조건 품목허가를 신청할 거기 때문에 치료적 확증에 준하는 임상시험을 설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환자 수 또한 1, 2A보다는 훨씬 많은 수의 환자가 필요할 걸로 예측이 되고요. 또 한 가지 첨언하여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개발 단계 희귀약품으로 지정받을 당시에는 대상 적응증, 여기에 표시된 대상 적응증이 중증 급성 췌장염이었습니다. 중증 급성 췌장염이었고, 이때 당시에는 진료 코드, 그다음 질환 코드, 이런 것들이 경증, 중등증, 중증 이렇게 세분화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단지 통계적으로 전체 급성 췌장염에서 알려진 통계 수치를 적용해서 중증이 몇 명이 될 것이다 라는 예측적 자료로서 환자 수를 제시했고, 중증을 타겟으로 해서 저희가
개발 등의 희귀의약품을 지정을 받았으나 원투웨이를 거치면서 중등증 이상의 환자도 치료 기회가 제공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왜냐하면 중등증 이상의 환자도 좋아지는 경우가 있지만 나빠져서 중증으로 진행이 될 경우에는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굉장히 위험한 상태이기 때문에 중등증 이상에게도 치료 기회를 확대한다라는 목적으로 저희가 환자군을 중증에서 중등증 이상의 급성 췌장염 환자로 확대를 하려고 지금 논의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투비상 임상시험 계획서 제출 예상 시기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현재 이제 임상시험 계획서 프로토콜 신업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 신업이 준비가 되면 이제 규제기관과 상담 및 협의를 거쳐서 임상 프로토콜 최종화를 하게 되고요. 이렇게 임상시험 계획서의 최종화와 제반 사항들이 준비가 2월까지 이루어지면 IND 제출을 하고 제출에 따른 보완사항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해서 늦어도 5월 이전에는 저희가 IND 승인을 받는 것을 목표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상 투비상 시험 설계 시에 고려할 사항들은 저희가 임상 1, 2회 이상의 결과에 근거해서 1, 2차 유효성 평가 변수를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2회 이상 임상시험 참여기관 포함해서 임상시험 실시기간 수를 확대할 필요가 있고 임상시험 참여기관 1개당 현실적으로 모집 가능한 대상자 수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다행스럽게도 현재는 그 병원에서 급성 췌장염 환자를 진단할 때 진료 코드가 경증, 중등증, 중증으로 세분화가 되어 있습니다. 아직 심평원에는 반영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렇게 세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타겟하는 중등증, 중증의 대상 환자 수를 저희가 미리미리 파악할 수 있을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상시험 설계 시에 공개 단일군 임상시험 계획 또한 고려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회사가 유리하게 임상시험을 빨리 하려고 공개 단일군으로 가는 거 아니냐. 요거는 사실 저희가 임상시험을 진행하다 보니까 자, 위약군에 배정되는 환자는 사실은 누구도 모릅니다. 임상 진료기관에 계신 분들도 이 환자가 위약을 맞을지 시험약을 맞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임상시험에 등록을 하게 되고 실제 이 환자가 상태가 굉장히 안 좋은데 위약을 맞게 돼서 사망을 한다든지 상태가 더 안 좋아진다든지 하면 요거는 진료하시는 분 혹은 시험약을 그러니까 위약이든 시험약이든 약을 제공하는 저희 임상시험 의뢰자 입장에서도 상당히 윤리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황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모든 환자가 시험약을 받을 수 있도록 공개 단일군으로 임상시험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규제기관과 면밀하게 논의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만약에 공개 단일군이 되지 않는다면 시험군 대 위약 비율을 현재 저희가 1대1이 아니라 시험약군을 더 높게 시험약을 2, 위약을 1로 할 수 있는지 또한 함께 고려해서 논의할 예정에 있습니다. 제가 전반적으로 회사 소개와 저희 임상에 대한 것들을 말씀을 드렸고 오늘 이 자리에 이제 참석해 주신 순천향병원 신일상 교수님께서는 실제 임상시험을 진행한 결과들을 가지고 전문가적인 소견을 이 자리에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다. 교수님 앞으로 보시겠습니다. 목소리 잘 들리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순천향대 부천병원 소화기내과에서 재직 중인 신일상 교수라고 합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께서 오늘 이 연구 결과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은데 사실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적절한 가치 판단을 위해서 가급적 객관적인 사실을 통해 그 문헌에 근거해서 이번 결과를 저 스스로 분석한 내용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는 첫 번째로 위약군 대비 3일 동안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관찰된 CRP 정량의 감소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고민되었습니다. 이전 문헌에서 CRP의 증가는 췌장염의 중증도를 조기에 평가하는 데 유용하며 측정이 쉽기 때문에 임상적인 진료에 편리하다는 보고가 있었고 비삽 스코어, 뉴트로필 림포사이트 레이시오, 블러드 유리아 나이트로젠과 비교한 다른 연구에서 췌장염 48시간 후 측정한 CRP는 사망률의 독립적 연관인자이며 사망률의 예측 지표라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연구에서 가장 의미 있었던 변수는 사실은 CRP 정량이 아니라 CRP 정량의 변화량입니다. 이 논문은 CRP 정량의 변화량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분석하였는데 CRP의 간격 변화가 췌장염의 중증도 및 예후에서 절대 CRP 수치와 유사한 수준의 좋은 척도라는 보고를 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수치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문헌을 검토해 보았을 때 3일 동안 CRP 정량의 변화량이 위약군에 비해 감소한 본 연구 결과는 저는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Modified Marshall Score의 7일 후 감소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궁금하였습니다. 시험군이 1.33점 감소하는 동안 대조군 시험 대상자 2명은 Modified Marshall Score가 오히려 0.5점 증가하였기 때문에 저는 이 결과가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시험군이 3명이고 대조군이 2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지만 숫자가 작아 통계 검정으로 유의성을 따지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CTSI 스코어의 경우 저는 이 결과를 보고 의미를 찾기가 어렵지 않나 라는 생각을 처음에 하였습니다. 아까도 설명해 주셨지만 이 CTSI, CT Severity Index는 다음과 같이 발타자 그레이드와 네크로시스 스코어로 나뉩니다. 사실 이 인덱스는 너무너무 유명해서 전 세계의 모든 내과 의사들이 모두 사용하고 있는 인덱스입니다. 하지만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네크로시스의 비중이 발타자 스코어보다 2배로 비중이 크기 때문에 본 연구의 변수인 CTSI 점수의 변화량이 어느 정도 크기의 임상적 의미를 가지는지는 명확하지 않았으며 열심히 검색해 보았을 때 이에 대한 문헌도 단 한 건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본원에서 제가 재직하고 있는 본원에서 치료한 증례로 29세 여자 환자분이 심한 복통과 구토로 내원하여 줄기세포 치료와 보존적 치료 후 증상과 복통이 많이 호전된 사례임에도 불구하고 CTSI 점수는 2점만 감소한 걸로 분석되었습니다. 그래서 CTS의 변화량이 통계적 의미는 없었지만 약물의 효과에 대한 절대적 지표로 보기는 힘들어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저는 판단하였습니다. 저는 본 연구 결과를 통해 SCM-AGH의 안전성이 확립된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1, 2A 이상은 본래 통계적 검정이 필요 없음에도 전향적 연구를 통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초기 CRP 정량의 변화량의 감소를 확인하였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비교적 적은 N수로 진행되었기에 통계적 유의성을 입증하기 어려웠던 본 연구에서 CTSI, Modified Marshall Score 등 다른 지표에서도 호전의 경향성을 보였으므로 평가 변수의 적절한 선택과 추가적인 환자 모집을 통해 앞으로의 연구 결과가 기대됩니다. 본 슬라이드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본원에서 자체 분석한 결과에서 췌장염 환자들을 치료하였을 때 시험군에서 위약군에 비해서 정상 식사를 시작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다는 결과를 확인하였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토대로 올해 한국 학회에서 가장 큰 소화기 학회인 KDDW, 미국에서 가장 큰 소화기 학회인 DDW에서 발표를 하고자 준비 과정에 있습니다. 제가 가능한 객관적으로 본 이번 임상시험의 결과는 다음과 같고요. 마지막으로 본부장님께서 정리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어려운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반 분들께서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제 임상 결과 발표에 대한 내용은 이게 전부고요. 지금
배포해드린 자료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전문가의 소견 자료는 추후에 저희가 개별적으로 이메일로 송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발표해주신 한동식 상무님과 신일상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신일상 교수님 자료 필요하신 분은요, 저희가 직원들이 명함을 좀 많이 나눠드려서 헷갈리실 것 같아서 한동식 상무님한테 연락을 주시면, 이메일 주시면은 네, 신일상 교수님의 허락을 득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일단은 행사 순서로 인해서 중간에 이제 궁금하신 사항을 질의를 못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잠시 10분, 15분 동안 Q&A 갖고 또 자유롭게 식사하시면서 테이블에 지금 담당 임원들이 한 명씩 다 있습니다. 식사하시면서도 편하게 질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지금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회사나 임상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마이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손을 잠시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건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사항 있으세요? 그 프로젝트 매니저가 여기 참석. 28일차 결과에 대해서 앞으로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SCM 생명과학 임상개발부 과장 조아름이라고 합니다. CTSI 관련해서 저희 28일차 CRP CRP는 저희가 이제 28일차까지는 혈액을 채취를 하지 않아서 28일차에 대한 데이터는 따로 없습니다. 저도 같이 분석에 참여하고 데이터도 같이 공유하고 했었는데요. 포인트는 치료하고 초기에 CRP가 대조군에 비해서 의미 있게 감소했다는 게 임상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고요. 실제로 병원에서 진료를 하다 보면은 CRP 정량이라는 검사는 어느 병원이든 이니셜로 항상 시행하는 검사고, 염증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환자가 호전되고 있는지 확인할 때 체열 검사로 기본으로 하는 검사 중에 하나입니다. CTSI 스코어 같은 경우는 네크로시스 스코어가 좀 복잡하다 보니까 아까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린 것처럼 CT 그레이드를 위주로 임상의사들이 많이 호전과 악화를 판단하게 되는 거고요. 28일차까지 다 측정하지는 못했지만 초기에 CRP 정량의 호전이 있다면 아까 사진으로 보였던 중증 췌장염 환자가 사망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치료를 통해서 추가적인 치료를 통해서 예후가 더 좋아질 수 있고 사망률을 낮출 수도 있다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좀 높이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답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말씀 주십시오. 네, 뒤쪽에 마이크 좀. 네, 지금 가고 있습니다.
예. 지금 질문하신 내용은 사실은 초기 임상 디자인에서 왜 CRP가 아닌 MMS나 CTSI로 설정이 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그 발표 중간에 저희가 중증 급성 췌장염 타겟으로 개발 단계 희귀약품 지정을 받았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최초 개발 계획은 이제 저희는 중증 급성 췌장염을 타겟으로 그 약물을 개발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연구자분들과 임상 프로토콜, 그러니까 임상 시험 설계 당시에 이제 CRP나 다른 평가 지표에 대한 평가 변수에 대한 얘기 논의들도 진행이 되었지만 그 모디파이드 마샬 스코어라고 하는 상당히 엄격한 평가 지표의 설정을 통해서 정말로 중증 환자에서 이 치료 약물의 효과가 좋은지를 판단할 수 있게 엄격한 평가 변수를 설정을 하였습니다. 다만 저희가 임상시험을 진행하는 도중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등증 이상의 환자에게 저희가 치료 기회를 확대한다는 의미에서 중등증 이상의 환자를 포함시키면서 추가적으로 평가 변수에 대한 논의가 한 번 더 이루어졌는데 이때도 평범한 혹은 편리한 CRP 혹은 다른 뭐 인자보다는 CTSI라고 하는 그 직접적으로 장기 부전을 확인할 수 있는 평가 변수를 포함시키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MMS의 초기 설정, 그리고 중간에 중등증 이상으로 확대가 되면서 CTSI의 추가로 평가 변수 설정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2B) 상에서의 유효성 평가 변수의 설정은 그 1,2A에서 설정한 것들을 똑같이 유효성 평가 변수로 가져갈 필요는 없습니다. 아까 제가 임상시험 목적에 따른 분류 테이블을 설명드리면서 저희가 2A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은 2B 혹은 3상 임상시험인 대규모 임상시험을 가기 위한 유효성 평가 변수의 설정 근거라든지 환자 치료에 대한 우리가 모을 수 있는 정보들을 충분히 획득을 하고 그 정보들을 바탕으로 해서 2B 혹은 3상에서 유효성 평가 변수를 치료적 확증을 위한 유효성 평가 변수를 설정하기 위한 그런 정보들이 모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저도 말씀드렸고 저희 신일상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저희가 1,2A에서 봤을 때는 CRP 변화량이 초기에 감소한 게 상당한 의미를 가진다. 그렇다면 2B에서는 어떤 거를 우리가 유효성 평가 변수로 가져가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모든 연구자분들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유효성 평가 변수의 설정이 진행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그런 것들이 2B에서 그래서 이제 2B에서 CTSI의 유효성이 없다고 이제 그런 지정이 어떤 영향을 받진 않겠느냐라는 질문에는 사실은 유효성 평가 변수 설정 단계에서부터 저희가 변화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하지 않으셔도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작은 부분은 저희 그 CF께서 답변을 드리실 거고요. 그래서 저는 임상에 관련된 말씀만 먼저 드리면 아직 저희가 2B에 대해서 구체적인 논의가 시작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임상 연구자분들하고 환자 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논의하기 전에 임상시험을 우리가 공개 단일군으로 갈 것이냐, 위약대조, 이직명검으로 갈 것이냐가 먼저 결정이 되어야 거기에 따라서 환자 수가 산정이 될 수 있고 그 산정되는 환자 수나 기관 수에 따라서 비용을 저희가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저희가 아마 현재 자금으로 이제 올해 R&D, 올해 임상,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임상을 모두 다 진행할 수는 없고요. 자금 조달은 해야 될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시면 저희 CFO 분께 직접 답변을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더 추가 질문이 있으신 분은 지금 조금 시간이 예상보다 조금 지나서요. 네, 식사하시면서 저희가 개별적으로 궁금하신 거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신일상 교수님하고 함동신 상무님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